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총평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5월 시행 4월 연합학력평가 경제 해설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는 복귀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바로 볼게요. 자, 그림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건데, 자, 이제 수업이 진행 중인 시간에 이제 교사분이 말씀하시는 게 일단 힌트 3을 공개한다. 일단 퀴즈가 이겁니다. 이 경제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럼 경제 주체 하면 가계 기업 정부인데 힌트 1, 민간 경제 주체. 자, 그럼 일단 누구 날라갑니까? 일단 정부는 지워주는 거죠. 그리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끝난 거죠. 여러분,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 부가가치 창출의 주체는 누가 된다?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 그래서 힌트 3에는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럼 1번. 자, 소비활동의 주체 가게. 땡. 자, 2번. 자, 생산물 시장이, 자, 생산물 시장이에요. 그럼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는 가게, 공급자가 기업이죠. 틀렸고. 자, 3번.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정부가 돼요. 4번 조세부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정부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고요. 5번 기업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 대가인 임금, 이자, 지대 등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딱 떨어지는 정답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은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지 더 이상 우리가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1번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됐고요. 2번 갈게요. 2번. 자, 문제에서는 경제 체제를 물어봅니다. 자, A, B의 특징을 물어보고 단 A, B는 각각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 중에 하나이다. 그럼 먼저 A, B가 나와 있는데 특징을 보니까 A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냥 시장에 맡긴다는 거죠. 자, 따라서 A는 자, 시장 경제가 되는 거고 경제 체제. 자, B는 그죠? 중앙 정부의 명령 통제. 그러니까 B는 자, 계획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지 보기 전에 주의 깊게 볼게요. 시장 경제건 계획 경제건 경제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이죠.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이 경제 문제엔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희소성이 되잖아요. 희소성. 자, 따라서 시장 경제건 계획 경제건 모두 희소성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죠? 희소성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 문제가, 즉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되 그 해결을 시장 경제는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계획 경제는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되죠. 그러면 1번. 자, A에서는 시장 경제죠.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경제 문제고요. 이건 시장 경제, 계획 경제 모두 발생하는 겁니다. 2번. 자, B에서는 자,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보장한다. 여러분, 계획 경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와 연계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국유예요. 국유화, 일반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 그래서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땡. 자, 3번. A보다 B에서 여러분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 건 시장 경제 A죠. 따라서 B보다 A. 자, 4번. 자,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중시하는 건 당연히 시장 경제. 따라서 4번이 정답이죠. B와 달리 A에서. 네, 마지막 5번. 자, A와 달리 B에서는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여러분, 경기 변동은 시장 경제, 계획 경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와 달리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는 이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됐나요? 자, 그럼 우리 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3번 봅니다. 3번. 자, 표는 A 기업의
X제 생산량에 따른 일단 평균 비용과 총 수입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옳은 거고요. 자, 생산된 X제는 모두 판매되니까 생산량 이퀄 판매량.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총 수입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평균 비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평균 비용과 생산량을 통해서 뭐를 도출해 내면 되냐면 자, 총 비용을 도출해 내면 됩니다. 총 비용을. 그리고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준 거니까 생산량을 옆으로 보내서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이 총 비용이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15, 15, 2 곱하기 10, 20, 3 곱하기 7, 21, 4일은 40, 그 다음에 5, 35, 5일 5, 65. 자, 요게 총 비용이죠. 그러면 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준 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윤이 돼요. 이윤. 그러면 15 빼기 15는 0, 30 빼기 20은 10, 45 빼기 21은 24, 그 다음에 60 빼기 40은 20, 75 빼기 65는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극대화된 이윤은 24고 그때 생산량 수준은 3개. 생산량 수준은 3개.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문제 선택지를 보기도 전에 바로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총비용 이윤을 구했죠. 자, 1번 선택지. 자, 생산량이 1개일 때 평균 수입은, 여러분, 생산량이 1개일 때 평균 수입은 1분의 15에서 15예요. 근데 그때 평균 비용도 15니까 같죠. 같죠. 그래서 1번은 크다가 아니라 평균 수입은 평균 비용과 같다. 2번. 자, 생산량이 5개일 때 총 수입은 총 비용보다 작다. 여러분, 이거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작다면 이윤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5개일 때 이윤은 10이에요. 그럼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 거죠. 자, 3번.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24만 원. 딩동. 정답입니다. 자, 4번 선택지. 자,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은, 자, 그러면 추가적인 수입은요, 15, 15, 15, 15, 15. 그쵸? 일정하다죠. 일정하다. 자, 5번. 자,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 그러면 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1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 근데 그 다음에 19, 그리고요 25. 그 얘기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감소하다가 증가. 근데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감소한다는 단정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3번 문제 정답은 3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 자, 그림은 각국의 대부 자금 시장을 나타낸다. 대부 자금 시장. 여러분, 결국 대부 자금 시장이 뭐냐면요, 대출 시장이에요. 대출 시장, 자본 시장, 돈이 거래되는 시장.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업하면서 최고 가격제 사례로 이자율 규제를 말했었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현재 각국 정부는 대부 자금을, 자, 일단 먼저 현재 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돈의 가격은 일단 이자율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금의 거래량이 나와 있고요. 자금 수요, 자금 공급. 그래서 현재 시장 균형 가격 여기란 얘기는, 근데 여기는 지금 돈이 거래되는, 자본이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 돈의 가격은 이자율, 금리고, 현재 시장 균형 금리가, 균형 이자율이 이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현재 각국 정부는 대부 자금을 I1보다 높은 이자율로 거래되지 못하도록, 자, I1보다 높은 이자율로 거래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의 상한을 정한 거잖아요. 따라서 현재 요 I1은 최고 가격 규제예요. 최고 가격 규제.
그래서 정부가 최고 가격으로 규제했더니 자금의 공급량이 시장 균형에 비해서 공급량 감소. 단 자금의 수요량은 증가. 그래서 요만큼의 뭐가 발생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 상황. 됐나요? 그런데 기업 이자율 상한선을 I2로 낮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부업 시장에서 대부업 이자율이 한 50%인데 너무 높으니까 40%를 규제했다가 예를 들어 이번엔 25% 이렇게 규제한 겁니다. 그 결과 자금의 공급량은 더 줄고요. 자금의 수요량은 더 늘어나서 결국 초과 수요의 크기가 늘어나고 거래량은 결국 I1 규제 거래량 여기. 근데 I2 규제 거래량 여기. 그래서 거래량은 더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선택지를 보기도 전에 주어진 내용만을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졌고요. 그럼 기업 자금의 수요량은 여러분 I1에서 I2를 규제하면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여기니까 자금의 수요량은 증가죠. 땡. 니은 자금 공급량은 I1 규제, I2 규제. 그래서 감소. 이것도 틀렸죠. 자, 디귿. 자금의 거래량은 감소나. 맞죠? 자금 거래량 I1 규제일 때 자금 거래량, I2 규제일 때 자금 거래량. 감소. 자, 초과 수요의 크기는 맞죠? 초과 수요의 크기는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증가한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5번.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갈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첫 번째. 그림에 나타난 가불의 선택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수능 개념 심화학습 자료에서 한 겁니다. 선택의 대안이 선생님이 두 가지일 때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대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어폰 A 8만 원, 이어폰 B는 10만 원. 그런데 일단 값은 나는 A, B 중에서 A를 구매하겠대요. 그럼 일단 A를 구매하겠다는 얘기는 값은 A의 순편익이 당연히 B의 순편익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을은 나는 A, B 중에서 B를 구매하겠대요. 그러면 을은 B의 순편익이 A의 순편익보다 크다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게요. 이렇게 두 가지 대안 선택해서 각각 순편익 비교하면 일단 우리는 요거 외에도 결국 우리가 합리적 선택은 순편익이 양이 되는 선택이죠. 그럼 값이 A, B 중에서 A를 선택했다는 건 요게 양이면 이건 음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을은 양의 값이 나오면 음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기억 보세요. 자, 값의 A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자, 값은 A를 선택했으니까 이어폰 가격 8만 원이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8만 원. 자, 니은. 자, 을의 B의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기회비용보다 크다? 여러분, 을이 B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구성되죠. 그럼 어떻게 암묵적 비용이 기회비용보다 큽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암묵적 비용 외에 명시적 비용이 이미 10만 원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암묵적 비용보다 크죠. 기회비용. 왜냐하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이거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다. 디귿. 자, 값의 경우 A 선택에 따른 순편익이 B 선택에 따른 순편익보다 크다. 우리 미리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이제 리을 보세요. 자, 을의 경우. 그러면 여러분, 을이 B를 선택했죠. 그럼 보세요. 을의 경우 B 선택에 따른 편익에서 A 선택에 따른 편익을 뺀 값은 2만 원보다 작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을이 B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B 선택에 자,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리을 선택지는요, 요거 계산해서 풀어 쓴 겁니다. 그럼 여러분, B 선택의 순편이 어떻게 구합니까? B의 편익에서, 그쵸? 뭐를 빼주는 거죠? 기회비용. 그럼 기회비용은, 자, 명시적 비용 지금 얼마입니까? B의 가격 10만 원. 더하기.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되죠? 그럼 암묵적 비용은 지금 선택의 대안이 두 가지니까 B를 선택하면 A를 포기했죠? 그럼 포기한 A의 이익이죠. 그럼 포기한 A의 이익이니까 A 편익. 근데 A 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A 선택에 실제로 지출된 A의 명시적 비용. 그럼 얼마? 8만 원. 요걸 빼준 거예요. 그럼 요 값이 얼마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10 마이너스 8. 그쵸? 그럼 요거 얼마냐면 2 더하기 A 편익입니다. 2 더하기 A 편익.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B 편익 마이너스 2. 그쵸? B 편익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편익이 결국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물어보는 게 을의 경우 B 선택에 따른 편익에서 A 선택에 따른 편익을 뺀 값은 그럼 결국 요거는 요거 넘기면 2보다 크잖아요. 결국 B 편익 빼기 A 편익은 2보다 이거 마이너스 옆으로 넘기면 2보다 크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 작다가 아니라 크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2만 원보다 작다가 아니라 2만 원보다 크다고. 그리고 이 리을 같은 선택지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요거 풀어서 쓴 거를 선택지로 구성을 한 거예요. 선택지로 구성. 그래서 여러분 요 리을 선택지는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안 보였다면 다시 한번 꼭 별표 치고 곰곰이 따져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6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부활동의 목적입니다. 자,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원산지가 더욱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 판매자와 달리 원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보세요. 판매자와 달리죠. 그럼 판매자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원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결과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요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가 대칭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요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뭐 얘기하는 겁니까? 불리한 선택이 바로 역선택 얘기하는 거죠. 역선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을 시장 실패 단원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도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분포했던 정보를 대칭적으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되죠? 자, 따라서 정답은 그냥 쉽게 갑니다. 3번.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한다. 됐죠? 오케이.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7번 문제 갈게요. 7번 문제. 여러분, 이 문제 주의해야 됩니다. 이 문제. 이거 어떤 함정이 있나 보죠.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테니스 라켓은 테니스 공과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따라서 기억과 니은은 자,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커진다.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자, 그런데 테니스 라켓의 공급 증감에 따라 그럼 여러분 테니스 라켓의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은 우측 이동하여 테니스 라켓 가격 하락하고 보완제인 테니스 공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테니스 라켓의 공급 증감에 따른 가격 변동은 테니스 공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고 두 번째. 자, 버블티가 있는데요. 버블티는 차등의 타피오카 펄.
처음 들어봐요. 타피오카 펄을 넣어 만든 음료이다. 그냥 펄이라고 그럴게요. 자, 최근 여러 국가에서 버블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타피오카 펄의 원료인 카사바를 재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 기역과 니은은 보완제죠. 그런데 리을과 미음은요. 리을과 미음은요. 타피오카 펄의 원료인 카사바니까 이 둘의 관계는 여러분이 문제 빨리 풀라고 보완제 둘 대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화와 원료의 관계. 재화와 원료의 관계.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이제 1번. 기역과 니은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죠. 땡. 2번. 그쵸. 리을과 미음은 보완제가 아니라 재화와 원료의 관계죠. 땡. 자, 3번. 자, 기역의 공급 감소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기역. 테니스 라켓의 공급 감소. 그럼 테니스 라켓의 공급이 감소하면 테니스 라켓의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죠. 그럼 테니스 라켓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테니스 라켓의 가격이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금 우리가 보완제라고 봤으니까 보완 관계에 있는 니은 테니스 공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죠. 돼요? 자, 따라서 거기 다시 기역의 공급 감소는 니은 시장에서 규정 가격 상승. 여러분 수요가 어떻게 됐다고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테니스 공 시장에서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가격 하락 요인. 그래서 3번도 틀린 겁니다. 3번도. 자, 이번엔 4번 볼게요. 그럼 디귿의 수요 증가는, 자, 디귿. 버블티의 수요 증가는 리을 시장에. 여러분, 버블티는 차에 타피오카 펄을 넣어 만들었죠. 그럼 버블티에 대한 수요 증가, 잘 보세요. 디귿. 버블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럼 버블티를 더 많이 먹으면 당연히 타피오카 펄도 많이 먹겠죠. 그래서 리을 타피오카 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거예요. 돼요? 자, 따라서 다시 디귿의 수요 증가는 리을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 감소 요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리을 시장에서 변화를 보면 되겠죠. 자, 우하향하는 수요, 자, 우상향하는 공급. 그래서 현재 시장 균형에서 자,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존재를 하는데, 자,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 그럼 생산자 잉여의 크기가 이만큼을 바뀌면서 생산자 잉여는 기존에 비해 요 위에 빗금친 면적만큼 증가합니다. 되죠? 자, 따라서 생산자 잉여의 감소 요인이다가 틀린 거예요. 증가 요인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 선택지 이제 우리 5번 선택지 갑니다. 자, 5번 선택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미음의 공급 증가입니다. 여기 미음, 카사바. 근데 여러분 지금 미음은 카사바예요. 원료. 그럼 원료의 공급이 증가하면, 자, 원료의 공급 증가는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하여 이 원료에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가격 하락을 얘기합니다. 그럼 카사바 원료, 즉 카사바가 원료인데 원료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카사바를 원료로 하여 만드는 리을 타피오펄은, 그럼 타피오펄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타피오카 펄 입장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생산비 하락으로 인해서 공급 증가예요. 공급 증가. 그럼 공급이 증가했을 때 시장의 총잉여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려서 분석하면 되죠. 자, 타피오카 펄 시장이 있어요. 자, 현재 시장 균형, 위에 삼각형 소비자 잉여, 아래 삼각형 생산자 잉여, 합친 게 사회적 총익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 아래가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는 증가했죠. 면적의 크기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5번이 딱 떨어지는 정답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7번 정답은 5번이고요. 이런 7번 문제가 전형적인 수능 유형 문제니까 꼼꼼하게 선택지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7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8번 문제 갈게요. 자, 인플레이션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총수요의 기억이니까 당연히 이거 A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일 거고, 따라서 기억에는 총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 총수요 증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B는 총공급 변동이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일 거고 총공급 감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 다시 A는 무슨 인플레이션?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요. 이에 반해 B는 자, 무슨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기억은 증가, 니은은 감소죠. 1번 틀렸고, 2번 A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땡. 자, 3번 자, B의 발생 요인으로 여러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은 일반적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에요. 하락이 틀린 거죠. 자, 4번 스태그플레이션은 A와 달리 B에서죠. 4번 B와 달리 A가 틀린 겁니다. 자, 5번 자, A와 달리 B가 나타날 경우에 실질 GDP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거는 여러분 연습이 어느 정도 됐다면 자, 국민경제 모형에서 일단 세로축은 물가고요. 가로축은 GDP입니다. 되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 자,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 그래서 현재 국민경제 균형점이 이렇게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실질 GDP 증가를 동반하는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 감소, 그런 물가 상승과 실질 GDP 감소를 수반하죠. 그래서 수요 견인, 비용 인상 모두 인플레이션이지만 수요 견인은 GDP 증가, 비용 인상은 GDP 감소. 돼요? 자, 따라서 A와 달리 B, 비용 인상이 나타나면 실질 GDP는 감소한다. 정답. 됐죠?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문제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정리됐고, 자, 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9번 문제는 고민할 필요 없이요. 주어진 조건대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 볼 때, 이런 거 실수 좀 많이 하더라고요. 볼게요. 임금이 W0 이하일 때는 공급 법칙을 따른대요. 그러면 W0 이하 임금 수준에서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예요. W0 이하에서 우상향. W0 이하에서 우상향. 이거 틀렸죠. 왜냐면 하향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W0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1번과 2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W0보다 높을 때는 아무리 임금이 상승해도 공급량은 L0로 변함이 없대요. 끝!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W0 높아지면 L0 수준에서 공급량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끝! 단순한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1번. 바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9번 문제 정답은 1번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회사에서만 판매하는 A제와 B제의 가격. 자, 첫 번째 단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인상. 인상 결과가 어떻습니까? 회사의 예상대로 두 제와 모두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나요? 그럼 먼저 보세요, 여러분. 대표이사의 질문은 뭐냐면 가격을 올렸더니 두 제와 모두 우리가 예상한 대로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나요? 그러면 회사의 예상은 뭐였냐면 A제와 B제와 모두 판매 수입이 가격을 인상하면 증가할 거야. 결국 뭐라면 둘 다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예상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가격을 올린 만큼 판매 수입이 증가했다면 그때는 완전 비탄력적이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가격 인상하면 두 재화 모두 판매 수입이 증가할 거야. 그 얘기는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이라고 예상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사원이겠죠? A제 판매 수입은 이전과 같대요. A제는 가격을 올렸더니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A제는 뭐가 되겠어요? 판매 수입이 일정하니까 단위 탄력적 재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B제는 판매 수입이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가격 올릴 때 판매 수입 감소하는 건 탄력적 재화죠. 탄력적 재화. 끝.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 잡는 겁니다. 요거 잡는 거. 그럼 기억. 자, AJ의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가 있다. 여러분, AJ 가격과 수요량이 음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 증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 감소. 그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음의 관계가 있죠. 그런데 단위 탄력적, 탄력적, 비탄력적도 물론 단위 탄력적, 탄력적은 모두 수요 법칙이 성립되잖아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음의 관계가 맞는 거죠. 기억 맞고. 니은 A제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단위 탄력적입니다. 자, 티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A제보다 B제가 크다. 자, A제는 탄력성이 1이고요. B제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니까 맞죠? 자, 리을 땡땡 회사, 동그라미 회사는 A제, B제 모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럼 이 동그라미 회사는요, A제는 1이라고 예상했죠. 다시. 동그라미 회사는 A제, B제 모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걸로 예상은 1로 가야죠. 아니죠. 1보다 작다고 예상한 거죠. 비탄력적이니까. 여기서 지금 예상한 대로니까. 예상한 대로. 근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11번 문제 갈게요. 자, 11번 문제. 일단. 자, 표는 각국의 연도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이에 대해 옳은 부석만 고르는 건데, 단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15세 이상 인구를 2017년도 100명, 2018년도 100명, 변화가 없으니까 2019년도 100명이라고 잡으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니까 2017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면요. 그냥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가 70명. 경제활동 인구가 또 여기도 70명. 하지만 2019년에 경제활동 인구는 100명 중에서 69%니까 69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경제활동 인구를 70, 69명이라고 보면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빼준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30명, 31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실업률은요. 여러분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그러면 70명 중에 5%인 거고, 그쵸? 이거는 70명 중에 4%인 거예요.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업률과 자, 취업률의 합은 항상 100%이기 때문에 실업률과 취업률의 합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업률이 5%, 4%, 5%면 그러면 취업률은요? 취업률은 95%, 96%, 그 다음에 다시 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과 취업률의 합이 100%란 공식 꼭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 분석이 됐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2019년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2017년보다 증가했죠.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를 100명으로 잡고 30명, 31명이니까 기억 땡. 자, 지금 보세요. 2019년의 경제활동 인구는 2018년보다, 자,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100명 잡고 70명, 70명, 69명이니까 2019년의 경제활동 인구는 2018년보다 감소하였다. 맞죠? 자, 디귿. 2019년의 실업자 수는 2018년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실업률이 2018년 4%에서 2019년 5%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잖아요. 그러면 70명 중에 4%고요. 69명 중에 5%입니다. 자, 따라서 계산해 보면 감소하였다가 아니라 증가하였다가 나와요. 증가하였다가. 그래서 감소하였다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을 보면 리을. 자, 2018년에 고용률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용률 공식이, 고용률은, 자, 일단 15세 이상 인구분의, 자, 취업자.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에서, 자, 취업자의 비중이죠. 그러면 고용률이 2018년과 2017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분모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기 때문에 취업자가 늘어나면 고용률이 상승하는 거고, 취업자가 줄어들면 고용률이 하락하죠. 근데 여러분, 요거 비교하면 쉬운 게, 여기 지금 취업률이요 95%, 96%, 경제활동 70명 중에 95%, 경제활동 70명 중에 96%. 그럼 취업자 수가 늘어났네. 그렇죠? 따라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고용률이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는 선택지가 돼요. 자,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11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12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먼저 물어봅니다. 미국 여행 경비로 얼마를 환전할 거니?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게 3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겠대요. 300만 원을 달러로. 그럼 여러분이 요걸 보자마자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현재 지금 원화를, 자, 달러로 환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상승한다면, 자,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하락한다면, 자, 현재 원화를 달러로 환산하는데 앞으로 환율이 상승해요. 예를 들어 1달러가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1,200원 그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환율이 상승한 다음에 환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일한 달러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돼요. 따라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게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할 걸 예측된 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는 서둘러야 돼요.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 되죠? 그런데 달러가 하락한다면요. 앞으로 달러가 하락한대요. 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는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1달러에 800원 되기 때문에 동일한 달러를 얻기 위해 원화를 환율이 하락하면 덜 줘도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유리해져요. 그러면 앞으로 환율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계속 환율이 하락할 거라면 이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건 뭐 해야 되냐면 늦춰야 더 유리한 거예요. 늦춰야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잡았다면 보세요. 뉴스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가할 거래. 즉 환율이 변화하는데, 그럼 원달러 환율이 뭐해서 다시 뉴스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어떤 가라는 현상이 발생해. 그로 인해 그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 또는 하락해서 환전할수록, 자, 늦게 환전할수록 쓸 수 있는 달러가 적어질 거예요. 무슨 말이죠? 300만 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300만 원을 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 왜? 환율이 뭐 했으니? 앞으로 상승하니까. 그래서 늦게 환전할수록 불리하다. 그러니까 서둘러야 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환율 상승이 들어가야 돼요. 나에는. 그럼 가에는 환율 상승과 관련된 원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나의 환율 상승을 잡으면 1번, 4번, 5번이 됩니다. 1번, 4번, 5번.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여러분 미국산 상품의 수입. 여러분 수입은 고민하지 마세요. 수출은 외화 공급 요인이고 수입은 외화 수요 요인입니다. 외화 수요. 그런데 자, 수입이 감소했잖아요. 그 외화 수요 감소. 외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환율 하락이죠. 땡. 자, 4번.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증가.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면 외화가 유출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 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외화 수요 증가니까 투자 증가니까 외화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환율 상승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미국 거주자의 우리나라 채권 구입 증가는 달러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외화 공급 증가, 환율 하락. 됐나요? 오케이. 자, 12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금융상품 가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가부터 그리고 문제에서 주식과 채권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럼 가부터 볼게요. 자, 경영자금 마련 위에 발행하는 증권으로 발행기관에 소유권을 주는 거죠. 주식. 자, 나 발행기간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예요. 원금과 이자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을 표시하여 발행, 즉 차용증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뭡니까? 채권.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가는 주식은 만기가 없죠. 만기가 있는 건 채권입니다. 자, 2번. 나는 시세 차익. 여러분, 주식, 채권 공통점은 둘 다 시세 차익. 차이점은 배당 수입. 그렇죠? 여기는 확정 이자 수입. 그래서 시세 차익은 공통점. 따라서 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디귿. 자, 나와 달리 가는 정부가 발행할 수 있다. 여러분,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건 채권이죠. 주식은 주식 회사만. 자, 4번. 나와 달리 가의 발행액은 발행기관의 부채로 기록된다. 틀린 겁니다. 주식은 발행기관에게 자기 자본이고요.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기관의 입장에서 타인 자본, 즉 부채로 기록되는 건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가나 모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둘 중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나 채권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3번 문제는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자, 표는 총수요 총공급 변동인데요. 그러면 가나다라. 그쵸? 이거에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요인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요인으로 적절한 거. 그럼 이제 뭐 이거는 다른 거 없고 하나하나 매치해 보면 됩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가는 총수요 증가, 총공급 증가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총수요 항목은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이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매치해 보죠. 자, 1번 총수요 요인. 자, 민간 소비 증가, 당연히 총수요 증가. 맞죠? 그 다음에 생산기술 향상, 생산비 절감, 그 국가 전반적 공급 증가, 총공급 증가. 맞네요. 그 정답은 1번이 딱 떨어집니다. 1번이.
그래서 여러분 2번부터 그냥 확인만 할게요. 2번. 자, 정부 지출 증가, 총수요 증가. 민간 3번. 민간 투자 감소, 총수요 감소. 4번. 정부 지출 감소, 총수요 감소. 5번. 순수출 증가, 총수요 증가. 그 다음에 자, 총공급 측 요인은 2번.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총공급 증가. 생산 요소 가격 상승, 총공급 감소. 생산 요소 투입량 증가, 총공급 증가. 생산 기술 향상, 총공급 증가. 그래서 매치에서 답이 딱 떨어지는 건 그냥 1번 끝. 뭐 더 이상 뭐 깊게 살펴볼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14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 15번 보죠. 자, 요거 문제가 뭐 좀 까다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볼게요. 자, 현재 각국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 자, 중요한 건 첫 번째, 현재. 현재 각국은 무조건 10% 비례세율 적용하는 거죠.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자, 최근에 각국은 소득세제 개편안을 가와 보조금 지급 아닌 나를 고려하여 다음에 1안, 2안, 3안에 하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 자, 우리 처분 가능 소득이 주어지는데 처분 가능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소득세액을 빼주는 거고요. 보조금이 있다면 보조금까지 더해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안은 그냥 우리 좀 이따 볼 텐데 현행 소득세제를 그냥 가로 개편하는 거고요. 2안은 현행 소득세제를 10%를 유지하면서 나를 도입하는 거고 3안은 현행 소득세제를 가로 개편하고 나를 도입하는 겁니다. 일단 요 세 가지. 그러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볼게요. 가부터 볼게요. 자, 가. 자, 가는 결국 여러분 가는요. 이거예요. 자, 현행은 그냥 10%에 비례세율을 적용하는데 가는 지금 보면 여러분 문제 풀어봤으니까 누진세율 적용이죠. 결국 가는 이 비례세율 적용을 구간별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그냥 누진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 이하는 5%, 1200 초과 3600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0%, 360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겠다. 즉 누진세로 바꾸는 겁니다. 누진세로. 그러면 요거는 좀 이따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는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1안은 현행 비례세를 누진세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나는 뭐냐면 나는 과세 대상 소득에 따른 보조금인데 일단 세로축이 보조금이고요. 가로축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자,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 가로축이 과세 대상 소득이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0이면 아예 없으면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날수록 보조금이 줄긴 하지만 계속 보조금을 주다가 1200만 원이 되면 보조금이 0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1200만 원일 때는 보조금이 0이기 때문에 1200만 원 미만까지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직선의 형태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뒤에서 보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1000만이면 100만 원 넣을 때 보조금이 100만 원씩 나오는 거죠. 만약 1000만이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0원일 때는 보조금 1000만 원 받는 거고 소득이 100만 원이면 90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도 좀 알아두실 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1000만 원이고 여기도 1000만 원이면 자, 소득이 0원이면 보조금 1000. 그쵸?
근데 소득이 100만 원이면 보조금 900, 소득이 200만 원이면 보조금 800 돼요. 그 결과 이게 만약에 지금은 1200인데 만약에 1000이면 소득이 늘수록 요 1000만 원까지는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 소득과 보조금의 합계가 항상 1000만 원으로 일정해져요. 근데 여기는 1200이니까 여기서 100만 원의 소득이 늘수록 보조금은 대략 한 83만 원 정도씩 줄어듭니다. 대략 83 이렇게 줄어들어서 일단 보조금이 늘 때, 다시 소득이 늘 때 보조금을 받지만 보조금 받는 액수는 점점 줄어들더라. 근데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나예요, 나.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우리 1번. 자, 현행소득세제. 여러분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요. 자, 1번에서 현행소득세제는 비례세율이 적용되잖아요. 따라서 과세 대상 증가 속도와 세액 증가 속도가 같아요. 과세 대상이 증가할 때 세액은 과세 대상의 비례해서 증가하니까 과세 대상 증가 속도와 세액 증가 속도가 같고, 다른 말 결국 같은 표현이 과세 대상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같죠. 그래서 1번에 높다가 아니라 같다. 그 다음에 2번. 자, 1안에서, 자, 이번에 2번 선택지입니다. 자, 1안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4,600만 원인 경우. 여러분, 처분 가능 소득은 어떻게 계산했죠? 거기 공식이 처분 가능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얼마 빼줘? 그쵸. 소득세액을 빼주고 보조금을 더해 주는데, 자, 2번 선택지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자, 1안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4,600일 때. 그럼 1안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4,600입니다. 그럼 4,600에서 1안에 세액은 몇 %죠?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과세 대상 소득이 4,600이면 일단 1,200만 원 이하엔 5%니까 1,200만 원 곱하기 5%에서 60. 1,200초가 3,600은 2,400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10%니까 240. 그 4,600에 3,600을 초과하는 건 1,000만 원이니까 20. 그럼 200. 그럼 결국 세액은 1안에서는 왜냐하면 1안은 현행을 가로 개편하는 거니까. 그럼 1안에서 4,600만 원의 과세 대상 소득일 때 소득세액은 500이에요. 500. 그러면 1안은 4,600에서 500을 빼주면 되죠. 근데 1안은 그냥 현행을 가로 바꾸는 거니까 보조금 액수가 없어서 처분 가능 소득은 4,100만 원 되는 겁니다. 4,100만 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1안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4,600만 원일 경우에 처분 가능 소득은 현행 소득세제보다. 그럼 현행의 처분 가능 소득은 얼마냐면 4,600에서 10%를 빼주는 거죠. 그럼 얼마를 빼주냐면 500이 아니라 460을 빼주기 때문에 요 금액이 4,100보다 얼마 더 높겠어요. 500, 460이니까 40을 덜 빼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해주면 4,140. 그럼 1안은 현행보다 많다가 아니라 처분 가능 소득이 적다가 돼야 되죠. 적다.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2번은 많다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대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2안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여러분 볼까요? 여기 있네. 과세 대상 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처분 가능 소득은. 그럼 여러분 보면요. 여기 몇 안이야? 2안. 우리 한번 2안 들어가 볼까요? 2안은 이거네요. 현행 소득세제 유지 10%. 그리고 보조금 도입이죠. 그럼 처분 가능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소득세액 빼주고 보조금 더해준 겁니다. 그럼 돌아와서 다시 요거 보면서 체크해 보죠. 자, 2안입니다. 그럼 2안은 다시 현행 소득세율 10%를 유지하면서
보조금 도입. 그러면 1,200만 원 미만까지는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1,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미만은 보조금을 받죠? 그 미만일 경우에 처분 가능 소득은, 여러분 보세요. 처분 가능 소득은 첫 번째, 1,200만 원 미만에서 소득이 0이면 세액이 0%죠. 그런데 보조금을 1,000원 받아요. 1,000 받아요. 1,000만 원. 그러면 일단 처분 가능 소득은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여러분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자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소득이 100만 원이면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세액을 빼줍니다. 소득에서 세액을 빼줘요. 그럼 100만 원에 10%니까 10을 빼줬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100만 원 늘어나면 그때 보조금은 한 83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 한 900 얼마 돼요? 1000 빼기 883만 원 줄어드니까 930만 원 정도 되겠죠. 디테일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쵸? 그럼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는 100에서 1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늘어나는 보조금은 9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항상 1,000만 원보다 커요. 1,000만 원보다 큽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점에서 1,000만 원이고 그 다음부터 1,000만 원보다 크니까 항상 1,000만 원 이상이다. 1,000만 원 이상이다. 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에다가 정답이 돼요. 자, 3번 정답이고 4번. 자, 4만에서 이번엔 4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만이 뭐였죠? 문제가 길어가지고 이번 현행소득세제를 누진세로 바꾸고 보조금 도입하는 거죠. 그러면 자 4만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600만 원이래요. 4만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600만 원일 경우에 처분 가능 소득은 그러면 여러분 4만은요 600만 원 과세대상에서 누진세 적용하면요 1,200만 원 아래 금액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했죠? 그럼 600 곱하기 5, 5, 6에 30. 돼요? 30이고 보조금은요. 여러분 600은 딱 반이잖아요. 그럼 보조금 500이겠죠. 그럼 더하기 500. 그럼 4만에서 600만 원일 때 처분 가능 소득은 1,100 빼기 30에서 1,070 나옵니다. 1,070. 그런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이안이죠. 이안. 그러면 자 이안은 뭐였냐면 현행소득세제를 유지하고 그럼 처분 가능 과세대상 소득 600에서 10%의 세율 적용하면 소득세액은 60입니다. 그리고 600이니까 보조금 도입하면 500. 그럼 이건 1,040.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은 4만이 더 많죠. 그래서 이안보다 4만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1,070, 이거 1,040이니까. 자, 마지막 5번. 그 소득재분배 효과는 4만보다 1안이 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면 1안은 현행 비례세를 누진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안은 현행 소득세제를 누진세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보조금까지 도입했잖아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 따라서 4만보다 1안에서 큰 게 아니라 둘 다 공통점은 누진세인데 저소득층에 보조금까지 주는 4만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래서 1안보다 4만이 큰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은 자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16번 문제 갈게요. 자,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거예요. 자, 지난달 각국의 동그라미 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서 각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니까 자, 확대 재정 정책일 거고 중앙은행 또한 경기 활성화 통화 정책, 금융 정책이니까 확대 금융 정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보자마자 생각나야 돼요. 확대 재정은 세율 인하, 정부 지출 증가, 확대 금융 정책은요. 여신 증가 그리고 여수신 정책에서 그렇죠?
대출 늘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인하, 대규모 뭐 또는 국공채 매입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럼 1번. 자, 기억의 실시. 확대 재정 정책 하면 총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쵸? 물가 상승이죠. 2번. 니은의 실시. 확대니까 총수요 증가, 실질 GDP 증가죠. 3번. 기억의 수단, 재정 정책 세율 인하. 정답. 맞죠? 자, 4번. 니은은 국공채 매입이 돼야 돼요. 자, 5번. 기억, 니은 모두 긴축이 아니라 확대죠. 또는 확장. 땡. 자, 16번 문제 정답은 3번.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탁탁 잡아내셔야 돼요. 자, 17번 문제 갈게요. 자, 2018년, 2019년에 무슨 수지가 나와 있냐면 경상수지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자, 각각 상품 서비스 블랭크 이전 소득이니까 우리는 가가 바로 잡을 수 있죠. 경상수지 중에 항목 중에 가는 본원, 소득, 수지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은 경상수지가 4가지 항목이 모두 흑자여서 그 합인 경상수지가 흑자였고요. 자, 2019년도 흑자 적자지만 전체 합은 모두 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가. 됐나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죠. 자, 1번 선택지. 자, 갑국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금은 여러분, 갑국이 만약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 이건 금융계정이에요. 금융계정. 자, 따라서 경상수지 항목이 아닙니다. 땡. 2번. 자, 2018년의 경상수지는 흑자죠. 그럼 그 액수만큼 외화 보유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외화 보유액 증가. 그래서 2번 정답. 자, 3번 선택지. 경상거래 규모는 2019년보다 2018년이 크다. 여러분, 낚이시면 절대 안 되는 게 흑자 규모가 2018년이 크지만 우리는 요거는 수지니까 각각의 항목별 외화 유입액에서 외화 유출액을 빼준 차감한 금액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지, 흑자, 또는 적자만으로는 전체 경상거래 규모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알 수 없다고. 4번도 마찬가지로 상품 수출. 그럼 상품 수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상품 수출을 통해 얻은 수취액에서 상품 수입을 통해 나간 지급액을 빼준 차액만 나와 있는 거지 수취액의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자, 여행 수지가 포함되는 경상수지 항목은 서비스 수지가 되잖아요. 서비스 수지. 그러면 2018년에는 50억 달러 흑자였다가 2019년에는 35억 달러 흑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흑자 폭이 축소됐죠? 악화. 거기 개선되었다가 틀린 거예요. 악화. 됐죠? 자, 17번 문제 정답 2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18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18번 문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뭐를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2017년, 2019년에 각각 명목 GDP와 자, 실질 GDP를 계산하시면 돼요. 명목 GDP와 실질 GDP. 명목 GDP와 자, 실질 GDP.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또 기준 연도가 2017년이라고 줬기 때문에 기준 연도는 명목과 실질이 같죠? 자, 일단 먼저 X제부터. 자, 그리고 실질 GDP를 계산할 때 가격은 아래에 있다는 거 주의해.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일단 실질 GDP도 계산해 보면 명목부터 X제 100 곱하기 100 만, Y제 200 곱하기 100 2만 더하면 3만. 그래서 명목 GDP는 3만. 자, 실질 GDP도 2017년은 기준 연도니까 3만.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명목 GDP를 계산하면 100 곱하기 120 더하기 110 곱하기 180 해서 3만 1,800 나옵니다. 3만 1,800. 그 다음에 2019년은 명목은 80 곱하기 95, 100 곱하기 220 해서 그럼 이거 얼마 나와? 한 3만 700 나옵니다. 3만 700. 선생님 직접 계산을 해봤고
자, 실질 GDP는 이제 이렇게 가야 돼. 실질은 이렇게. 그러면 100 곱하기 120, 100 곱하기 180, 그럼 또 3만. 그 다음에 2019년 실질 GDP는 100 곱하기 80, 100 곱하기 220 해서 또 얼마? 3만. 그래서 우리는 명목과 실질 GDP를 구했고요. 명목과 실질을 구하면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하면 GDP 디플레이터를 도출할 수 있죠. 그러면 2017년은 기준연도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고요. 2018년은 3만 분의 3만 1800이니까 106. 그리고 요거는 대략 한 102.x니까 대략 102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2. 자, 일단 다 계산이 됐고요. 그럼 1번 2017년의 명목 GDP는 2017년의 실질 GDP와 같죠. 크다가 틀린 겁니다. 2번 2018년의 명목 GDP는 그의 실질 GDP보다 크죠. 3번 17년과 18년에 실질 GDP는 같다. 정답이네요. 자, 4번 18년보다 19년의 물가 수준. 여러분 18년은 106 물가지수, 물가 수준이 19년은 102 물가 수준은 하락했죠. 낮다죠, 낮다. 마지막 5번 19년보다 18년의 경제성장률. 여러분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를 보는데요. 2018년의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변화가 없으니까 0%, 2019년도 0%, 같다죠. 18년 경제성장률 0%, 19년 경제성장률도 0%입니다. 그래서 높다가 틀린 거예요. 돼요? 오케이. 자, 18번 문제 정답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19번 문제 갑니다. 19번 문제. 자, 일단 수입 금액 중에서 일단 여러분 체크할 거, 여기 나와 있는 월급은 근로소득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재산소득. 그래서 근로와 재산소득을 합치면 경상소득이 되고요. 자녀 돌 축하금은 어쩌다 한번 일시적인 비경상소득. 그 다음에 통신비 소비지출, 교육비 소비지출, 식료품비 소비지출, 세금 비소비지출, 사회보험료 비소비지출. 돼요? 끝. 자, 그럼 바로 선택지 갈게요. 1번 이전 소득은 40만 원이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이전 소득은 없어요. 그냥 근로재산, 비경상. 2번 경상소득은 그럼 얼마죠? 경상소득은 300만 원이죠. 300만 원. 틀렸고 비소비지출은 여러분 비소비지출은 75만 원입니다. 4번 근로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다. 자, 근로소득은 270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지출은 265만 원이네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더 많은 거죠. 땡. 자, 마지막 경상소득 중에 재산소득의 비중은, 자, 경상소득은 300, 그 중에 재산소득은 30, 10% 딩동. 맞죠? 자,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은 5번. 19번 문제 정답은 5번. 자, 일단 우리가 해서 19번까지 봤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X, Y만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던 갑국과 을국은 각각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 생산.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교환하기로 했대요. 재화만 생산. 이 표는 교역 이후에 갑국과 을국의 X 및 Y제 생산량과 소비량을 나타내고요. 단 갑국, 을국 모두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하고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란 가정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회비용도 일정하다. 이 가정이죠. 그럼 일단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비교 우위 재화만 생산하기로 했죠. 그래서 갑국은 X제만 생산했고 을국은 Y제만 생산했기 때문에 갑국은 뭐에 비교 우위가 있다? X제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을국은 Y제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소비량을 봤더니 교역을 통해서 갑국은 40개, 60개를 소비했대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를 잡으실 수 있어야 되냐면 교역 조건을 잡아야 돼요.
교역 조건. 자, 그러면 교역 조건은 어떻게 잡냐면, 자, 갑국은 X제만 100개 생산했는데 교역 후에 그럼 Y제는 을국에서 수입해 올 거라고. 그쵸? 근데 X제는 40개만 소비한다는 얘기는 결국 X제 100개 중에 60개를 준 거죠. 그 다음에 Y제를 60개 소비한다는 얘기는 Y제 60개를 받아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을국은 Y제만 100개 생산했는데 교역 후에 X제를 60개 소비하죠. 그럼 60개 받아왔고 Y제를 40개만 소비하니까 100개 중에 60개를 준 겁니다. 그래서 교역 조건은 결국 몇 대 몇이다? 1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교역 조건은 교역 조건은 X제 한 개에 대해서 Y제가 한 개인 거예요. X제 한 개에 대해서 Y제가 한 개.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갑자기 선택지에서 그럼 갑국의 X제 최대 생산량은 100개잖아요.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100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거 물어볼게요. 그럼 갑국에서 X제 한 단위 기회비용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국이 요 1대1로 교역을 통하면 이득이란 얘기는 뭐냐면 갑국에서 X제 한 단위 기회비용은 현재 교역 조건이 X제 하나 주면 Y제 하나를 받아오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수능 개념할 때 했어요. 선생님이 기회비용은 뭐라 그러냐면 교역 전 갑국 내에서 X와 Y의 교환 비율이어서 교역 조건, 즉 교역을 통해 이득이 발생하려면 갑국은 비교 우위제화를 수출하고 기회비용보다 많이 받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X 하나 교역 조건이 1대1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는 국내에서 교환하던 것보단 이득이어야 되죠. 그러면 갑국에서 X제 한 단위 기회비용은 Y제 한 단위보다는 작아야 돼요. Y제 한 단위보다는 작아야 돼요. 예를 들어 Y제 0.9. 그러면 1대1 교환하면 당연히 이득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자, 을국에서도 Y제 특화했는데 그럼 Y제 한 단위에 기회비용은 1대1이 이익이니까 당연히 Y제 한 단위를 주고 수출을 해서 갑국에서 X제 한 단위를 받아서 이익이었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Y제 한 단위의 기회비용, 을국에서 Y제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X제 한 단위 미만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1대1로 교역할 때 이득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 원리를 떠올려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원리를 떠올리면 결국 요 기회비용은 교역 전 두 국가, 각각 국가가 국내에서 두 제와의 교환 비율이어서 교역 조건은 기회비용보다 특화제화를 수출하고 기회비용보다 많이 받아올 때 이익인데 1대1로 교역할 때 이익이니까 당연히 기회비용은 이것도 Y제 한 단위 미만, 을국도 X제 한 단위 미만이 된다는 걸 잡으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1번 갑국의 Y제 최대 생산 가능량. 여러분 보세요. 갑국은 X제 특화하면 100개잖아요. 그쵸? 그런데 X제 기회비용 Y제 한 단위 미만이죠. 그러면 갑국은 자, 여기가 Y, X. 자, X제만 특화하면 100개입니다. 그럼 그때 Y제 최대 생산량은요. 만약에 갑국에서 X제 한 단위 기회비용이 Y제 한 단위면 여기가 100개가 되는데 X제 한 단위 기회비용은 Y제 한 단위 미만이니까 100개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100개보다 많다가 아니라 100개보다 적다가 돼야 돼요. 100개보다 적다. 자, 2번 교역 이전 을국은 X제 50개와 Y제 50개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을국은요. 을국은 Y제 특화해서 Y제 최대 생산량이 100개인데 Y제 한 단위 기회비용 X제 한 단위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가 100개가 안 돼요. 100개보다 작죠. 만약 여기가 100개여야 딱 중간이 50, 50해서 50, 50을 소비할 수 있는데 이게 100개보다 작다니까. 따라서 50, 50은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번. 그래서 2번은 없답니다. 자, 3번에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여러분 우리가 비교 우위 제화는
기회비용이 작은 제와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갑곡의 X제의 비교 우위가 있다는 얘기는 X제 한 단위 기회비용은 을곡보다 갑곡이 작은 거죠. 그래서 갑곡이 을곡보다 작다예요. 크다가 아니라. 자, 4번 딱 떨어지죠. 교역 조건은 1대1. 교역 조건은 1대1. 그리고 선생님이 5번은 그냥 이제 외우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교역 이후 갑곡에서. 자, 여러분. 비교 우위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커지고 비교 열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작아진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교역 이후 갑곡에서 X제 비교 우위제화니까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증가하였다가 됩니다. 증가하였다가.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20번까지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금 실제로 교육청 모의고사가 교육청 학력평가가 2번 이루어졌는데 모두 어떤 정상적인 그 공부량 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험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좀 많이 힘들어졌을 텐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 이 조건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더 힘들고 덜 힘든 게 있을 수 있어도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시고요. 선생님이 뭐 그 외에 어떤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보다 더 열심히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준비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항상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시고 꾸준히 하시면 이 어려운 난관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지만 바로 또 얼마 뒤에 6월 평가원 시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평가원 시험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빨리 추스리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해설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다른 강의, 또 다른 그 기회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